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상 베팅이 시작됐고요. 현대차는 노란봉투법 첫 심판대에 올랐으며 한국 바이오 기업이 1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채권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돈을 걸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정세예요.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요. 이게 미국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값이 덩달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튼튼한 거예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소비도 살아있고 기업들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강하면 물가는 더 안 내려가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5월에도 고용이 견조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 실제로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면 금리 인상 베팅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상 기대가 한풀 꺾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3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도 월간으로 보면 7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7%포인트 올랐어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이번 6월 FOMC에서는 99.4%가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상 확정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트레이더들은 빠르면 2027년 중반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예 2026년 내내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전망을 바꿨어요. 원래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이제는 인하 시점을 2027년 7월과 9월로 미뤄버린 겁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감이 오시죠? 이게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곧 이자를 깎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대출을 더 받았을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이 이자를 깎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면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 커지잖아요. 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한미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0%인데요. 미국이 5% 넘는 수준을 유지하면 금리 차가 2.5%포인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한국보다 미국에 돈을 넣는 게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갈 유인이 커지고요.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또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리 인상 베팅이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인상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워시 의장이 6월 중순 첫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그동안 유지해온 완화적 기조, 즉 이징 바이어스를 빼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징 바이어스란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성명서에 넣어두는 건데요. 만약 그 문구가 빠지면 사실상 금리 인상의 문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워시 의장의 첫 FOMC인 만큼 그가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가 올 하반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겁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노란봉투법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난 3월에 개정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잖아요.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과도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법이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2024년에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름이 유래된 법이에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거죠. 지금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벌써 2번이나 결론을 못 내리고 미뤄진 상태예요. 5월 20일에 1차 회의를 했고요. 6월 1일에 2차 회의를 열었는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2차 회의에서는 현대차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결국 6월 15일에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하고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이번에 현대차의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조합원은 1675명입니다. 울산, 아산, 전주 공장 등에서 음식 조리, 경비, 영업 같은 일을 하는 하청 인력들이에요. 이분들은 현대차 공장 안에서 일하지만 고용 계약은 하청업체와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건물에서 현대차를 위해 일하는데 현대차 직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임금이나 복지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5월 22일까지 무려 1121곳의 하청노조가 424가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식당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식당에서 쓰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요. 우리도 당신 식당 직원이니까 급여 협상을 하자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핵심은 원청과 하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현대차의 사내외 협력사가 무려 8,500여 곳에 달하거든요. 만약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차는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 노조와 동시다발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교섭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교섭 테이블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철강, 조선, 건설업계에서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현대차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요.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하청구조를 가진 제조업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어요. 한국 제조업은 원하청 구조가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판례가 만들어지면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진호위 결정에 반발해서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재계에서는 이게 기나긴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호위 결정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으로 넘어가고요.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건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업의 노사 관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받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부담이 되는 거죠. 6월 15일 3차 회의 결과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바이오 봄텍 업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미국 바이오 제약사 아지오스와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자가면 역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인 세비도플래닙이라는 약이에요. 숫자부터 볼게요. 우선 계약금으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5억 원을 받습니다. 이 돈은 반환 의무가 없어요. 계약이 어떻게 되든 오스코텍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 기술 수출에서 계약금이 반환 불가라는 건 상대방이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를 거치면서요.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 단계별 성과금까지 합치면 최대 6억 6,500만 달러, 약 1조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화 이후에는 별도로 로열티까지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이 실제로 팔리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계속 받는 구조인 거예요. 세비도플래닙이 뭐 하는 약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는 비장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줄여서 SYK라고 불러요. 이 효소는 면역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면역세포가 적을 발견했을 때 공격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가 고장나서 적이 아닌
자기 몸을 공격하면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세비도플래닙은 바로 이 SYK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면역 체계의 오작동을 막는 약인 거죠. 선택적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다른 효소는 건드리지 않고 SYK만 정확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이미 글로벌 임상 2상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면역 혈소판 감소증, 줄여서 ITP라고 하는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대상으로 시험했는데요.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ITP는 면역 체계가 자기 혈소판을 파괴하는 질환인데요. 혈소판이 부족해지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2024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로부터 ITP 치료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았어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시험 비용 세액공제, 독점 판매 기간, 보장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거죠. 아지오스라는 회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이에요. 이미 적혈구 대사 질환 치료제인 미타피바트라는 약을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험 있는 회사입니다. 지중해빈혈과 PK 결핍증이라는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비도플래닙을 글로벌 신약으로 키워낼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지오스는 임상 3상부터 허가, 마케팅, 판매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기술료는 오스코텍이 75%, 공동 개발사인 제노스코가 25%를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16년에 맺은 양사 간 계약에 따른 건데요.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최대 7,500억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셈이에요. K바이오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바이오 업계가 최근 몇 년간 좀 어려웠어요. 임상 실패도 있었고 기술 수출 계약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K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1조 원 규모의 대형 기술 수출이 나온 건요. 한국 바이오의 기술력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오스코텍은 이번 기술 수출을 계기로 항내성 항암제 중심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 물질인 덴피본티닙 개발을 위해 미국 야티리 바이오와도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어요.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그 자원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정책은 인해서 인상으로 방향이 바뀌려 하고 있고요. 한국 노동시장은 원하청 관계의 근본적 재편이 시작됐고요. 바이오 산업은 기술 수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코노클립이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